서울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쏟아지는 폭우가 천일그룹 본사 건물에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지만 50층 회의실의 정막은 그 빗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강진혁은 창가에 서서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유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바깥의 어둠보다 더 깊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마무리된 긴급 이사회를 통해 그룹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적으로 꼽히던 최 전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는 그가 입사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루어낸 기적 같은 성과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사륙극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최 전무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외부 기업과의 불법 커넥션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전쟁터에 버려진 패잔병의 시신처럼 처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던 민태석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가를 입에 물었는데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잔혹함이 동시에 서려 있어 마치 먹잇감을 성공적으로 사냥한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민 회장은 강진혁의 등을 바라보며 자네가 내 칼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듯이 나직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텅 빈 회의실을 울리며 다른 임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진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민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가 고개를 숙인 것은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표정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자 철저한 연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민 회장이 내뿜는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15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정을 파탄냈던 악마의 얼굴을 겹쳐보고 있었으나 그의 심장박동은 기계처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 도열해 있던 비서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인사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곧게 뻗은 복도를 걸어가며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천일그룹의 핵심 재무 구조를 장악하여 민 회장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예고하는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들렸기에 주변의 공기조차 그를 중심으로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복수기만이 남아있을 뿐 인간적인 온기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강진혁은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싣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곧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눈을 감은 채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민 회장의 신임을 완벽하게 얻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것은 단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폰 하나를 전진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임원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민태석이라는 거목을 뿌리째 뽑아내어 그가 쌓아올린 모든 부와 명예를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오늘의 승리에 도취될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글로브 박스를 열어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그의 차가운 이성에 뜨거운 분노의 불길을 지피는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차를 몰고 회사를 빠져나가던 강진혁은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는 것을 느끼며 와이퍼의 속도를 높였는데 그때 회사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조차 잡히지 않는 폭우 속에서 우산 하나 없이 비를 맞고 있는 그 여자는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외로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처량하다기보다는
고고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강진혁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춰 세웠고 빗물에 젖은 채 떨고 있는 그 여자가 자신이 조사했던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인물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민태석 회장이 밖에서 낳아 데려온 숨겨진 딸이자 천일그룹 내에서 존재감조차 희미한 미운 오리 새끼인 민서윤이었습니다. 강진혁은 차문을 열고 검은 우산을 펼쳐든 채 빗속으로 걸어나갔는데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수트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서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민서윤은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경계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창백한 피부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그녀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이 사전에 분석했던 자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데이터 속의 그녀는 나약하고 우울한 인물이었으나 실제 마주한 그녀의 눈동자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정중하지만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자신이 민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온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서윤은 자신의 머리 위로 드리워진 검은 우산과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는데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의 감시와 멸시 속에서 살아왔기에 타인의 친절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강진혁의 호의를 거절하려 했으나 거센 비바람에 휘청이는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눈앞에 남자가 내뿜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강진혁은 그녀의 망설임을 간파하고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아 차 쪽으로 이끌었는데 그 순간 그녀의 차가운 체온이 그의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며 묘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치밀한 복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돌발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 우연한 만남조차 자신의 계획에 이용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과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안락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어 숨막히는 침묵만이 계속되었습니다. 강진혁은 운전석에 앉아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민서윤을 관찰했는데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젖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사생아가 아니라 민 회장이 감추고 싶어하는 치명적인 비밀을 간직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하게 되었고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복수를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깨고 그녀에게 늦은 시간에 왜 혼자 이곳에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차가 민서윤이 거주하는 허름한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어 있었지만 골목길은 여전히 어둡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서윤은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망설이다가 강진혁을 향해 고개를 돌려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앞으로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덫으로 유인하기 위한 첫 번째 미끼였습니다. 그녀가 차문을 닫고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강진혁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았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산식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텅 빈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강진혁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방금 전 느꼈던 알 수 없는 감정의 동요를 억누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정 따위는 이미 15년 전에 버렸다고 믿고 있었지만 민서윤의 깊고 슬픈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단지 연민이나 동정심이라고 치부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완벽했던 자신의 계획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으며 속도를 높였고 차는 빗물을 튀기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지만 그의 마음속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일그룹 본사는 강진혁의 전략기획실장 취임 소식으로 떠들썩했는데 직원들은 젊고 유능한 실장의 등장을 반기면서도 그가 보여준 냉혹한 일 처리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비서가 가져온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책상 한쪽에 놓인 민서윤의 인사 기록 카드로 향했습니다. 기록상으로 그녀는 재무팀의 말단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유령처럼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민서윤 대리를 지금 당장 자신의 방으로 호출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민서윤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어제와는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창백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강진혁을 보고 잠시 놀란 듯 멈칫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책상 앞으로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어제 일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받을 생각은 없으니 긴장하지 말라고 말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녀를 철저하게 이용하겠다는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고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구원자가 될 수도 파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민서윤에게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그녀의 능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하찮다는 것을 지적하며 자신과 함께 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승진이나 연봉 인상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가족에게 복수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민서윤은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강진혁의 확신에 찬 태도와 논리적인 설득에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진혁이라는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불길이 자신의 차가운 삶을 태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진혁은 민서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민 회장이 그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어떤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흘리며 그녀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민서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쥐고 있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렸는데 이는 강진혁이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강진혁은 민서윤이라는 변수를 자신의 계획 안으로 완벽하게 끌어들였다고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끌어들인 이 변수가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고 심장마저 앗아갈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진혁의 주도하에 민서윤이 전략기획실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천일그룹 본사 전체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며 회장의 버려진 딸이 그룹의 핵심 부서로 이동한 배경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강진혁이 복도를 지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진혁은 이러한 분위기를 예상했다는 듯 전혀 개의치 않고 민서윤에게 산더미 같은 업무 자료와 함께 최고급 법인 카드를 건네며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외적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민서윤이 천일그룹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겉모습부터 철저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것은 그녀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공정이자 치밀한 세뇌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서윤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타인의 관심과 지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강진혁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그녀를 데리고 최고급 부티크와 살롱을 방문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세련되고 도회적인 여성의 모습은 민서윤 자신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진혁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체스말을 바라보는 승부사의 냉철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윤이 가진 잠재력과 외모가 민태석 회장의 경계심을 허물고 이복 형제들의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강진혁은 민서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방어 기제를 허물기 위해 업무를 핑계로 잦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와인을 기울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회사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대화의 진짜 목적은 그녀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완벽한 매너와 배려심, 깊은 태도로 그녀를 대하며 자신이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유일한 아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민서윤은 처음에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격식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으나 강진혁의 능숙한 화술과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그녀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던 중 서빙을 하던 직원이 실수로 민서윤의 드레스에 소스를 쏟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레스토랑 매니저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보통의 재벌가 사람들이라면 불같이 화를 내며 해고를 요구했을 상황이었지만 민서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손수건으로 얼룩을 닦아내며 괜찮다고 직원을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떨고 있는 직원을 걱정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데 이 모습은 강진혁이 지금까지 수집해온 데이터와 천일그룹 일가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강진혁은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는데 계산된 가식이나 위선이 아닌 뼛속 깊이 배어있는 그녀의 선함과 배려심이 그의 차가운 이성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에 강진혁은 민서윤에게 아까의 상황에서 왜 화를 내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며 자신 또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강진혁의 가슴 한구석을 찔렀는데 완벽함을 추구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 그녀의 소박한 포용력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서윤이 단순히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 이상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나약한 감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착한 심성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민서윤의 이복 오빠이자 그룹의 상무인 민재식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녀를 모욕하며 망신을 주려 했는데 그의 언사는 천박하고 저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재식은 민서윤이 강진혁의 힘을 빌려 신분 세탁을 하려 한다며 비아냥거렸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민서윤의 모습을 본 강진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장기말이 공격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강진혁은 성큼성큼 다가가
민재식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특유의 서늘한 카리스마로 그를 압도하며 논리정연하게 그의 무례함을 지적하고 회사의 품격을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민재식은 강진혁의 기세에 눌려 붉어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창백해진 민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진정시켰는데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윤은 강진혁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인 채 고맙다는 말을 전했는데 그 눈빛에는 그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애써 주먹을 쥐며 참아냈고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앞으로는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담긴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은 두 사람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감성적이었습니다. 민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열쇠와 알 수 없는 숫자가 적힌 수첩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강진혁의 눈이 번뜩였는데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자금 금고의 단서가 바로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그 물건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이 조사해 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서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오늘 낮에 자신을 지켜주었던 강진혁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를 믿기로 결심하고 가방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수첩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강진혁은 민서윤이 건넨 수첩을 받아드는 순간 승리의 전율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을 구원자라고 믿으며 가장 소중한 비밀을 내어주었지만 자신은 그것을 이용해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결국에는 그녀마저 상처 입힐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민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강진혁은 이것이 복수를 위한 정당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진혁은 조수석에서 잠든 민서윤의 얼굴을 훔쳐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평온한 잠든 모습은 그에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순수함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차를 세우고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는데 그 손길은 자신도 모르게 지극히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강진혁은 다시 운전대를 잡으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고 자신의 목표는 오직 복수뿐이며 사랑 따위는 사치라고 되뇌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을 달리는 그의 차 뒤로 남겨진 붉은 미등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민서윤이 건네준 낡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복잡한 숫자와 암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 마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소설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암호 해독에 매달렸고 그 결과 이것이 천일그룹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이중 장부의 암호키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민서윤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선 재단인 희망나눔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는 재단 사무실에 검찰과 감사팀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민서윤이 횡령 혐의로 몰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진혁은 이것이 민재식 상무가 민서윤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파놓은 뻔한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즉시 재킷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희망나눔 재단 사무실 앞은 이미 민재식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가짜 시위대와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아 몰려든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서윤이 어머니의 유산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겼다는 근거 없는 찌라시를 사실인 양 떠들어대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사무실 안에서는 감사팀 직원들이 서류 뭉치를 박스에 쓸어 담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몰린 민서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지만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선 한 마리의 사슴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횡령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진실된 외침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입구에 소란을 뚫고 강진혁이 등장했는데 그의 차갑고도 압도적인 존재감은 순식간에 시끄러웠던 현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시위대와 기자들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고 감사팀장 앞에 서서 서늘한 눈빛으로 영장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팀장은 천일그룹 전략기획실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며 횡설수설했지만 강진혁은 그들의 절차상 오류와 위법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들의 행동이 정당한 감사가 아닌 불법적인 침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고 법률 조항과 회사 내규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그의 논리 앞에서 감사팀원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진혁은 감사팀을 물러가게 한 뒤 겁에 질린 민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는데 그의 눈빛은 카메라 렌즈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천일그룹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민영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어조에는 빈말이 아닌 확실한 실행,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강진혁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하나둘씩 카메라를 내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시위대 또한 주동자가 사라지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강진혁은 떨고 있는 민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단단한 팔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에도 민서윤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억울함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재단이 이렇게 더러운 모함으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강진혁은 운전석에 앉아 묵묵히 그녀가 울음을 토해내도록 기다려 주었는데 핸들을 잡은 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복수 계획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민서윤의 눈물은 그의 심장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분노가 단순히 계획의 차질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가 받은 상처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강진혁은 민서윤을 자신의 안전 가옥인 오피스텔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그가 복수 계획을 세우며 은신처로 사용하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과 진정제를 건네며 안정을 취하게 했고 자신은 노트북을 켜고 이번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자금의 흐름과 조작된 증거들은 민재식 상무와 그의 측근들이 만든 유령 회사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수법은 치졸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강진혁은 민재식이 심어놓은 재단 내부의 스파이를 찾아내어 그가 조작한 이중장부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했고 역으로 민재식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지만 그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진혁은 밤새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민서윤에게 보여주며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민서윤은 강진혁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력하게 당했던 일들이 그의 손끝에서 순식간에 뒤집히는 것을 목격하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강진혁에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느냐고 물었는데 그 질문 속에는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두려움 섞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잠시 시선을 피하며 이것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일 뿐이라고 딱딱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을 내뱉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젯밤 잠든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단순히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강진혁의 지휘 아래 희망나눔 재단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팀의 불법 행위와 민재식 상무 측의 공작을 낱낱이 폭로했는데 이는 천일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강진혁은 무대 뒤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민서윤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완벽한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민서윤은 단상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결백과 어머니의 유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재식은 분노에 차 자신의 사무실 집기들을 때려부수며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전세는 역전된 후였습니다. 강진혁은 멀리서 민서윤을 바라보며 묘한 성취감과 함께 가슴 한편이 찌릿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사태가 수습된 후 강진혁과 민서윤은 재단 옥상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비온 뒤 개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민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강진혁에게 다가와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이 왜 그토록 이 재단에 집착했는지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자라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고백했는데 그 말은 강진혁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강진혁 역시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처절하게 살아남아야 했기에 그녀의 외로움과 상처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했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곧 과거의 어린 자신을 위로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바람에 흩날리는 민서윤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냉철한 복수기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평범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 강진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고 이 감정이 결국 자신의 15년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는 이성의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윤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슬픔과 갈등을 읽어내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홀로 위스키를 들이키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민서윤의 미소는 잔상처럼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길이지 달콤한 로맨스의 길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심장은 차가운 논리가 아닌 뜨거운 감정에 의해 박동하고 있었고 그는 민서윤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민태석 회장과 민재식을 향한 증오심을 다시금 불태웠지만 그 불꽃의 중심에는 이제 민서윤을 지키겠다는 새로운 명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진혁은 민 회장에게 호출되어 본가로 들어갔는데 그곳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했습니다. 민 회장은 민재식의 실수를 질책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민서윤의 이미지를 쇄신한 강진혁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더 큰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민 회장의 눈빛은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강진혁에게 민서윤을 이용해 그녀의 외가 쪽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확보해 오라는 은밀하고도 잔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진혁은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역겨움을 참아내야 했고 이제는 민 회장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민서윤을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택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그의 결의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진혁은 민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만날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한달음에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한강변에 차를 세워두고 강진혁은 민서윤에게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더 클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서윤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강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곁에 있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강진혁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는 순간 그는 자신이 세운 완벽한 복수 계획의 틈새로 사랑이라는 이름에 계산할 수 없는 빛이 스며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맹세했습니다. 설령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자의 잡은 손만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강진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복수 계획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계획이 민 일가의 전멸을 목표로 했다면 새로운 계획은 민서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도박인지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도표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그것은 평생을 통제와 계획 속에서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마주한 통제불능의 상황에 대한 자조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다시 던져졌고 강진혁은 사랑과 복수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가 되어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계와 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로비 스캔들이 터지면서 천일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검찰의 칼끝은 민태석 회장의 목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만 했고 그 대상은 가장 손쉽게 버릴 수 있는 페이자 그룹 내에서 아무런 기반이 없는 민서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 회장은 강진혁을 은밀한 안가로 호출하여 희망 나눔 재단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이 세탁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친딸을 사지로 내모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진혁은 민 회장의 비정함에 치를 떨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명령을 수락했는데 이는 그가 아직 민 회장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무실로 돌아온 강진혁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민서윤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강진혁은 15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직감했는데 민서윤을 희생시킨다면 민 회장을 더욱 확실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도구로만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이 가리키는 방향과 심장이 외치는 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밤을 지새웠는데 모니터 화면 속에 조작된 데이터들은 마치 그를 비웃는 듯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민 회장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면 민서윤은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강진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15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냉혈한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 견딜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서윤이 야식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강진혁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를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서윤은 강진혁의 파란 눈과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놀라며 다가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는데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지옥 같은 고뇌 속에 있던 강진혁에게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국물을 덜어주며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켰는데 그 모습은 강진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결심을 굳혔는데 그것은 자신의 복수 계획이 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눈앞에 이 여자를 지옥 불 속으로 밀어넣지는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강진혁은 민서윤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본격적으로 데이터 조작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민서윤을 범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 회장의 최측근 비서실장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는 천일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자금 흐름의 흔적을 교묘하게 비틀고 비서실장의 차명 계좌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처럼 위장했는데 이는 고도로 숙련된 해킹 기술과 금융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강진혁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듯 움직였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발각될 경우 자신이 민 회장의 의심을 사게 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모든 작업을 마친 강진혁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검찰의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비서실장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전송했고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에게도 동시에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아침이 밝아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뉴스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민서윤 대신 엉뚱한 인물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진혁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이것이 자신의 몰락을 재촉하는 서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침 9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지만 그 장소는 희망나눔 재단이 아닌 그룹 비서실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이었고 뉴스 속보에는 비서실장의 횡령 의혹이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민태석 회장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전화기를 집어던졌고 즉시 강진혁을 호출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했습니다. 강진혁은 태연한 표정으로 민 회장 앞에 서서 민서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어 그룹 전체 이미지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꼬리 자르게 하는 것이 회장님을 보호하고 그룹을 살리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논리정연하게 설득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민 회장은 강진혁의 설명을 들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당장 닥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을 희생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진혁을 노려보며 이번 일은 자네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지만 결과가 좋으니 넘어가겠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계획을 변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강진혁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감출 수는 없었기에 집무실을 나오는 그의 다리는 약간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음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민 회장의 의심이라는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서윤은 뉴스를 통해 자신이 연루될 뻔했던 사건이 비서실장의 구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강진혁이 있음을 눈치챘고 그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강진혁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지만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만남을 거절하고 차갑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는 민 회장의 감시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의식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서윤은 끊긴 전화기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강진혁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셔츠를 벗어 던지고 샤워기 아래 서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자신이 보여준 행동이 15년간 쌓아온 이성의 탑을 무너뜨린 결과라는 것을 인정했고 이제는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렸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악귀의 눈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남자의 절박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물었는데 과연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구속된 비서실장이 옥중에서 의문의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민 회장은 꼬리 자르기에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진혁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민 회장이 자신을 테스트하기 위해 또 다른 함정을 파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당분간 해외 지사로 발령내는 척하며 피신시키려 계획했지만 민 회장은 이미 한 발 앞서 민서윤의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강진혁은 민 회장이 민서윤을 인질로 삼아 자신을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강진혁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민 회장의 아킬레스건인 비밀 금고의 위치를 파악하여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서윤이 주었던 수첩의 암호를 다시 분석하며 금고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고 그것이 민 회장의 본가지하 벙커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사설 경호원들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어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강진혁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곳에 들어가야만 민서윤을 지키고 복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진혁은 민서윤을 몰래 만나 그녀에게 수첩의 내용을 설명해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경고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민서윤은 강진혁의 설명을 들으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며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짧은 포옹을 나누며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난파선과도 같은 애처로움이었습니다. 강진혁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서는 길에 누군가가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승합차가 따라붙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진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누비며 따돌리려 시도했지만 승합차는 끈질기게 추격해왔고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은 민 회장이 고용한 해결사들이었는데 그들은 말없이 쇠파이프를 들고 강진혁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강진혁은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어 던지며 싸울 태세를 갖추었는데 그는 학창시절부터 익혀온 격투기 실력으로 그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벌어진 처절한 격투 끝에 강진혁은 그들을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팔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민 회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임을 직감하며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냈습니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강진혁은 응급처치를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바라보았는데 피 묻은 셔츠와 찢어진 입술은 그가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흐려지기는커녕 더욱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배수진의 각오였습니다. 그는 민서윤의 사진을 꺼내 핏자국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반드시 살아남아 그녀를 지키고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그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자살 시도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사건은 오히려 민태석 회장의 의심이라는 맹독을 품은 씨앗을 싹 키우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냥꾼답게 사태의 마무리가 지나치게 깔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민 회장은 겉으로는 강진혁의 위기관리 능력을 치하하며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개인 정보팀을 가동하여 강진혁의 과거 행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진혁이 입사하기 전 2년간의 공백기가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다는 점과 그 시기가 15년 전 자신이 무너뜨렸던 중소기업 사장의 사망 시점과 묘하게 맞물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 회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강진혁의 인사기록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충직한 사냥개가 사실은 주인의 목을 노리는 늑대였음을 직감했고 이제 그 가면을 벗겨낼 잔인한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진혁은 민 회장의 감시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민서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괴한들의 습격으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민서윤은 그의 연락이 뜸해지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예고 없이 그의 거처를 방문했습니다. 강진혁은 잠시 약을 구하러 외출한 상태였고 민서윤은 그가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곳곳에는 그간의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과 함께 고독한 남자의 쓸쓸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구급 상자와 피 묻은 거지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서윤은 강진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평소에는 굳게 잠겨있던 서재문이 웬일인지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벽면 가득 붙어있는 천일그룹의 조직도와 민 회장 일가의 사진들 그리고 붉은색 줄로 연결된 복잡한 관계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파악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누군가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치밀한 작전 지도와도 같았기에
보는 이를 압도하는 섬뜩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한가운데 놓인 두툼한 파일철에 고정되었는데 그 표지에는 타겟 민서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어 그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집어든 민서윤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 안에는 자신이 강진혁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조차 날씨와 동선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연출된 상황이었으며 레스토랑에서의 대화 내용과 그녀가 보일 감정 변화까지 예측하여 작성된 시나리오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심리적 결핍을 파고들어 어떻게 신뢰를 얻고 사랑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분석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운명적인 사랑이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파일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흩어진 서류들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진혁이 들어왔는데 그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지친 기색으로 서재 쪽을 바라보다가 열려있는 문과 그 안에 서 있는 민서윤을 발견하고는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민서윤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번갈아 보며 사태를 파악했고 평생을 유지해온 냉철한 이성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진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민서윤은 뒷걸음질치며 그를 향해 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보여준 친절과 따뜻한 눈빛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까지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냐고 물으며 그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강진혁은 그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처음 시작은 분명 복수를 위한 접근이었기에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 처음에는 의도적인 접근이었음을 인정했지만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결코 거짓이 아니며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은 계획에 없던 유일한 진심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산조각 난 신뢰 위에서 그의 진심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고 민서윤은 더욱 크게 오열하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 때문에 자신을 이용한 것이냐며 소리쳤고 강진혁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더러운 손으로 그녀를 만질 수 없어 허공에 손을 멈춘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서윤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으며 강진혁을 향해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괴물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는데 그 말은 강진혁에게 있어 그 어떤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사진들을 밟고 지나가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서재를 뛰쳐나갔고 강진혁은 그녀를 잡을 자격조차 없다는 자괴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향기만이 희미하게 맴돌고 있었고 강진혁은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계획서들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토해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민서윤은 정처 없이 걷다가 쏟아지는 빗속에서 오열했는데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상실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 아버지를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보여준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더 큰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었는데 빗물은 그녀의 눈물을 감추어 주었지만
가슴속에 뚫린 구멍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강진혁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지나치며 그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그의 따뜻했던 온기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편 홀로 남겨진 강진혁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울리는 전화기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민태석 회장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 회장의 목소리는 짐짓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고 그는 강진혁에게 지금 당장 본사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진혁은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정장을 갖춰 입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는 듯 하면서도 기묘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의 금고를 열어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 두었던 USB와 소형 녹음기를 챙겨 품에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강진혁이 본사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민 회장뿐만 아니라 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고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민 회장은 책상 위에 강진혁의 진짜 신상명세서와 과거 사진들을 던지며 내 놈이 15년 전 죽은 강 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냐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강진혁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숨길 생각이 없다는 듯 담담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며 민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민 회장은 강진혁의 뻔뻔함에 분노하며 경호원들에게 그를 무릎 꿇리라고 소리쳤지만 강진혁은 재빠른 몸놀림으로 경호원 한 명을 제압하고 그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앗아 민 회장을 겨누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총구들이 서로를 겨누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는데 민 회장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강진혁에게 네가 여기서 나를 쏜다고 해도 너는 살아서 나갈 수 없으며 무엇보다 네가 사랑하는 그 계집애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강진혁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민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어딘가에 갇혀있는 민서윤의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의 민서윤은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잃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강진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지만 민 회장은 즐겁다는 듯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진혁은 총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당장 그녀를 풀어주지 않으면 네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지만 민 회장은 네가 쏘는 순간 저 아이도 죽게 된다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는 강진혁에게 살고 싶으면 천일그룹의 모든 금융보안 코드를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제안했는데 이는 강진혁이 평생을 바쳐 준비한 복수를 포기하고 패배자로 물러나라는 굴욕적인 요구였습니다. 강진혁은 화면 속의 민서윤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삼켰는데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총구를 내리며 민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계산을 초고속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민 회장에게 보안 코드가 담긴 USB를 넘겨주겠다고 말하며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는데 경호원들의 총구가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어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USB를 건네는 척하다가 슬라이딩하며 회의실의 조명 제어 패널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순식간에 회의실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함과 총성이 오가는 혼란이 벌어졌고 강진혁은 그 틈을 타 회의실의 강화 유리창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깨지고 그는 50층 높이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건물 외벽을 타고 탈출을 감행했는데 이는 죽음을 각오한 미친 짓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건물 외벽에 매달린 강진혁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지만 민서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에 긁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음 발 디딜 곳을 찾아 움직였고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경비병들의 서치라이트가 그를 쫓았습니다. 간신히 지상으로 내려온 그는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질주했는데 그의 뒤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추격 차량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와 법,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에게까지 버림받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도주하면서 헬멧 속의 통신 장비를 통해 자신의 조력자에게 연락을 취해 민서윤이 감금된 장소의 위치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민 회장에게 넘겨주려 했던 USB가 사실은 천일그룹의 메인 서버를 마비시킬 바이러스 프로그램임을 상기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 회장이 그 USB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카운트다운은 시작될 것이며 그것은 강진혁이 준비한 진짜 복수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민서윤의 안전이었기에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당기며 죽음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의 굉음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혁이 심어둔 악성 코드가 천일그룹의 메인 서버를 잠식하기 시작하자 그룹의 심장부인 전산센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모니터 화면들은 붉은 경고창으로 뒤덮였고 주식 거래와 자금 이체 시스템이 전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강진혁은 도심 외곽의 허름한 창고를 개조한 임시 거처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차갑게 식은 피자를 씹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천일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15년간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고 머릿속에는 오직 인질로 잡혀있는 민서윤의 안위만이 가득 차 있어 승리의 기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보드 옆에 놓인 구형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민태석 회장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상대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민서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민태석 회장의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다급함으로 인해 거칠게 갈라져 있어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 회장은 강진혁에게 당장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암호키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민서윤의 목숨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했는데 그 목소리 뒤로 민서윤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 강진혁의 이성을 끊어놓을 뻔했습니다. 강진혁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거래 장소를 물었고 민 회장은 인적이 드문 인천의 폐양구 제3부두 창고를 지목하며 경찰을 대동할 경우 여자의 시신조차 찾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강진혁은 전화를 끊자마자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 없는 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고 허리춤에는 호신용 3단봉과 섬광탄을 챙겨 넣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천항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친 파도 소리가 마치 죽음을 부르는 장송곡처럼 음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오토바이의 전조등을 끈 채 은밀하게 약속 장소인 낡은 창고에 접근했고 멀리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무장한 경호원들의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배수관을 타고 창고 지붕으로 올라가 환기구를 통해 내부를 정찰했는데 그곳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중앙에는 의자에 묶인 민서윤과 그 옆에 서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는 민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윤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문 쪽을 향해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어 강진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진혁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은 뒤 천장 구조물의 의지에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적들의 배치와 동선을 파악했는데, 이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생사를 건 잠입이었습니다. 그는 창고의 메인 전력 공급 장치가 위치한 배전반을 발견하고 품에서 소형 기폭 장치를 꺼내 설치했는데, 이것이 그가 민서윤을 구출하기 위해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자 혼란을 야기할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민 회장이 서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여 하강할 준비를 마쳤는데, 빗물에 젖은 옷과 상처 입은 몸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민서윤을 향한 집념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는 민 회장이 다시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는 순간을 포착하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는데,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울렸습니다. 마침내 강진혁이 기폭 장치의 버튼을 누르자 굉음과 함께 배전반이 폭발하며 창고 안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졌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당황한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지르는 사이 강진혁은 로프를 타고 바닥으로 뛰어내렸고 착지와 동시에 섬광탄을 터뜨려 적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눈부신 섬광과 함께 터져나온 비명 소리 속에서 강진혁은 정확히 민서윤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날렸고 앞을 막아서는 경호원들을 3단봉으로 제압하며 길을 쏟습니다. 그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적들의 급소를 타격하며 전진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어둠 속의 사신처럼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민서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으나, 곧이어 익숙한 손길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강진혁의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고, 강진혁은 재빠르게 그녀의 결박을 풀어주며 괜찮다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입혀주며 떨고 있는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아직 상황은 종료된 것이 아니었기에 곧바로 그녀의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비 전력이 가동되며 창고 안에 비상등이 켜졌고 붉은 조명 아래 드러난 참혹한 현장과 함께 도주하려는 두 사람을 발견한 민 회장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태석 회장은 자신의 경호원들이 쓰러진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직접 권총을 꺼내들며 강진혁과 민서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성은 텅 빈 창고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혁은 본능적으로 민서윤을 감싸 안으며 몸을 돌렸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의 등에서 붉은 선혈이 튀어올랐지만 그는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민서윤은 강진혁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그의 옷을 적시는 피를 보고 비명을 질렀지만 강진혁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멈추지 말고 달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부상보다 민서윤을 이곳에서 무사히 내보내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고통을 마비시키는 아드레날린에 의존하여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밖에는 이미 민 회장이 불러들인 추가 병력이 도착하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민서윤을 컨테이너 뒤로 숨기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곳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서윤은 피 흘리는 그를 두고 혼자 숨을 수 없다며 울부짖었지만 강진혁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것이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이니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 민서윤은 차마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지만 결국 그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강진혁은 민서윤을 안전한 곳에 숨긴 뒤 홀로 걸어 나와 민 회장의 사병들과 마주 섰는데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천일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긴 진짜 원본 데이터가 든 하드디스크를 꺼내들고 높이 쳐들며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너희들은 모두 끝장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은 주춤하며 공격을 멈추었고 뒤따라 나온 민 회장은 그 하드디스크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사격을 중지하라고 다급하게 명령했습니다. 강진혁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민 회장과 팽팽한 심리전을 벌였는데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시간을 끌며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 회장은 강진혁에게 다가가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며 회유하려 했지만 강진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파멸뿐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민 회장에게 당신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계산했지만 인간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변수는 계산하지 못했기에 패배한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 회장은 강진혁의 조롱에 격분하여 다시 총을 겨누었지만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항구 주변은 순식간에 경찰차의 경광등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강진혁은 이미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언론사와 검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둔 상태였고 이제 민 회장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를 포위하고 투항을 권고하는 방송이 흘러나오자 민 회장의 사병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기 시작했고 민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강진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고 컨테이너 뒤에 숨어있던 민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강진혁을 보고 달려와 그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는데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강진혁의 상처를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를 품에 안고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되뇌었는데 그것은 그가 평생을 통틀어 가장 하고 싶었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현장에 진입한 경찰들이 민태석 회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 가는 모습이 보였고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지만 강진혁의 귀에는 그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민서윤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민서윤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그의 손을 꼭 잡고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울부짖었지만 강진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와 복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녀를 지켜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구급차가 빗속을 뚫고 병원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강진혁은 꿈결 같은 몽롱함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는데 15년간의 차가운 복수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 폐허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라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서윤은 의식을 잃은 강진혁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가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빛들은 이제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등처럼 느껴졌고 비바람이 그친 밤하늘에는 어느새 짙은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천일그룹의 몰락은 그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의 높이만큼이나 거대하고 처참하게 이루어졌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민태석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민 회장의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음을 지적하며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 회장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며 끌려나갔지만 이미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늙은 독재자의 발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진혁이 목숨을 걸고 폭로한 내부 고발 자료들은 그룹 내의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는 결정적인 수술칼이 되었고 관련 임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대한민국 재계는 큰 지각 변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강진혁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 해킹과 초기 공모 혐의에 대해 죗값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정상 참작을 인정받아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민서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녀가 잠든 사이 호련히 자취를 감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병실을 찾은 민서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침대와 그 위에 놓인 짧은 편지 한 장뿐이었는데 그 편지에는 당신의 삶을 되찾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가 떠난 이유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를 잡으러 나설 수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해체된 천일그룹의 계열사들은 건실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되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민서윤은 물려받은 유산과 경영권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아버지의 과오를 씻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매진했는데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리더십과 따뜻한 포용력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대표가 되었고 각종 언론 매체는 그녀를 시련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날 서울에는 2년 전 그날처럼 거세게 비가 쏟아졌는데 민서윤은 퇴근길에 차를 타지 않고 홀로 우산을 쓴 채 회사 앞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는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그날의 기억을 소환했고 그녀는 멍하니 빗속을 응시하며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는데 빗물에 젖은 그녀의 구두 끝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만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비만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리움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센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민서윤의 머리 위로 드리워져 있던 세상의 비가 멈춘 듯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검은색 우산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2년 전보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훨씬 더 편안하고 깊어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침묵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진한 사과와 그리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어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민서윤은 숨이 사를 것 같은 충격에 우산을 떨어뜨렸지만 강진혁은 재빨리 자신의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여 비를 막아주었고 두 사람은 빗속의 섬처럼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민서윤은 떨리는 손을 들어 강진혁의 얼굴을 만져보았는데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닿자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닫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를 원망 섞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진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죗값을 모두 치르고 떳떳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고백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웠던 완벽한 계획 속에는 당신을 떠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도저히 계산할 수도 지울 수도 없어서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진실되게 민서윤의 가슴을 울렸고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안기며 긴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빗속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엇갈렸던 지난날과는 달리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고 민서윤은 그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깨달은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어떤 거짓도 계산도 없는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비가 차가운 시련이 아니라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새 생명을 틔우는 축복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는데 복수라는 차가운 방정식으로 시작된 그들의 운명은 결국 사랑이라는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나 비로소 완전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강진혁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증명하려 했던 정의가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에 있음을 깨달았고 민서윤은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피어나는 밤거리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들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걸어갔습니다.